한 베트남 대학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이 떠나던 날,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못했어요. 그 한마디를 평생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매일 써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어째서 한국은 스쳐간 사람의 마음 속에 이토록 오래 남는 걸까? 숫자는 이미 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637만 명.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여행지 1위. 전 세계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보다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할까? 그 마음의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의 기적일까? 혹은 K-팝과 드라마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터키에서, 베트남에서, 그리고 뉴욕과 파리에서, 그리고 그 끝에서 세상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진짜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유튜버 리처드 메이슨입니다. 여행을 하며 각 나라의 문화를 기록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영상을 올리고 편집을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밑에 달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국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당신들의 문화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엔 그냥 흔한 팬 댓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비슷한 댓글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서울의 지하철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해요. 한국 드라마는 내 삶을 위로해줬어요. 언어는 달라도 말의 결은 같았습니다. 칭찬이었고, 존경이었고, 애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반도체, K-팝, 드라마, 그리고 분단의 역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한국을 이야기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채널의 분석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제 영상을 시청한 나라 중 한국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유난히 높았습니다. 댓글의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무언가 진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궁금증은 곧 여행의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룰 때는 언제나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자료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노트북, 그리고 수많은 탭이 켜져 있었습니다. BBC 기사, UN 관광 통계, 피유 리서치 설문 결과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나라 중 하나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문화, 기술, 교육,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그 단어가 유난히 자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형광펜으로 밑줄 쳤습니다. 따뜻함.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엔 감정이 없고 통계엔 온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댓글을 남긴 나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이 말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진짜 모양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구본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터키, 베트남, 태국, 미국, 유럽, 그리고 마지막엔 서울. 한 바퀴를 돌리는 동안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제목 하나를 적었습니다. 세상은 왜 한국을 사랑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제 인생의 가장 긴 여행이 될 줄은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잔잔한 비가 내리고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책상 위엔 전날 적어둔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상은 왜 한국을 사랑할까? 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손을 올렸습니다. 먼저 BBC와 피우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2024년 전 세계인의 70%가 한국의 긍정적 인식, 한국의 국가 이미지 상승률, 주요국 중 1위. 숫자들이 화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 외국인 관광객 1,600만 명, 한국 콘텐츠 수출액 145억 달러, 재방문 의향 87%. 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하나의 현상이야.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수치 속엔 얼굴이 없었고 그래프 속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숫자 뒤에 마음을 찾아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유리 천장 사이로 스며들고 책상마다 연구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국제 관광 보고서를 펼치자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친절함이다. 저는 그 단어를 밑줄 그었습니다. 친절함. 그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 한쪽엔 수치, 다른 쪽엔 단어를 적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밤길의 안전, 다정한 미소. 읽을수록 숫자들이 사람의 표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데이터는 차갑지만 그 속에는 분명 따뜻한 진심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때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칠 전 인터뷰를 요청했던 터키의 문화학자 세민 박사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카르데쉬, 형제라 부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오래된 마음의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멈추고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숫자 대신 마음을 보러 가자. 이스탄불 공항에 내리자 공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짙은 커피 향과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취재를 위해 왔다고 설명하자 입국 심사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국, 좋은 나라죠. 우리 형제 나라예요. 그는 제 여권을 도장 찍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영국 기자라 해도 한국 이야기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말이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제3국을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 기사 매음에 트는 짙은 코스염을 흔들며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왔습니까? 아니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을 다큐로 찍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국 사람, 우리 마음속의 형제입니다. 그의 터키식 억양 속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갈라타 다리 근처 카페에서 터키 문화학자 세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회색 머리를 쓸어 올리며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니 기쁩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에요. 그는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눈 덮인 한국의 겨울, 젊은 병사들이 서로 어깨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가 제 삼촌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운 날에도 따뜻했다고요. 세민 박사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쟁의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그때의 우정이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골목마다 향신료 냄새가 진했고 상점의 주인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 한국 이야기 찍는 사람이라면서요?
고맙습니다. 그 말은 전혀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한국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갈라타탑 위에 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도시가 빛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바람에 섞인 커피 냄새, 그리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한 문장. 그들은 한국을 잊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데이터 속 숫자에 온기가 생겼다. 그 온기의 시작은 터키였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기록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공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적, 길가의 음악, 카페 문을 열 때 스며드는 커피 향. 그 모든 소음과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거리마다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대부분 한국 노래였습니다. 한 카페에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묻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제 인생 같아요. 그녀의 이름은 린, 20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린은 고등학생 시절 한국인 교사가 봉사활동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처음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죠. 그녀는 손바닥만 한 단어장을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이 10번 넘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떠나던 날 제가 울면서 했던 말이에요. 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나라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노이 외곽의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적힌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또박또박 발음을 따라 읽었습니다. 린은 친구들에게 발음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 속 숫자가 사람의 온도로 바뀌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비행기는 방콕에 내렸습니다. 공항의 벽면부터 아이돌 포스터와 한국 화장품 광고가 이어졌습니다. 거리에는 K-팝 노래가 울려 퍼졌고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중 23살의 청년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연을 마친 뒤 땀에 젖은 셔츠를 짜며 말했습니다. 제가 춤을 추는 이유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오랫동안 웃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그게 동백꽃 필 무렵이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같이 보셨죠.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자막 없이 대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터키가 과거의 형제애였다면 베트남과 태국은 미래의 공감이다. 며칠 후 저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대가 아닌 가치를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눈에 익은 로고들이 보였습니다. 삼성, 현대, LG. 한국은 이미 이 도시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렷, 경례. 학생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태권도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K-팝 댄스팀 모집, 한국어 동아리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17살 소년 제이슨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배우는 일이에요. 그는 어릴 적 늘 분노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인사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걸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 교실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16살 앨리스가 칠판 앞에서 또박또박 읽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발음이 틀리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단어를 말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그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쟁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을 향한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존경한다. 창밖으로 뉴욕의 저녁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들은 세상에 존중을 가르치고 있었다.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했을 때 창밖의 풍경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공항 내부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빠르지만 정돈된 걸음으로 움직였다. 거리의 간판은 반듯했고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정확했다. 그 안에는 질서와 자부심이 함께 느껴졌다. 저는 도쿄의 한 대학가에서 일본 경제지 기자 다케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골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묘한 존재예요. 경쟁자이자 닮고 싶은 나라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기술을 이끌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은 빠르고 유연합니다. 가끔은 그 속도가 부담스러워요. 그의 말에는 존경과 긴장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저는 파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시내로 들어가자 거리마다 새로운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K-패션 위크, 한국 영화제, K-푸드 페어. 한국은 이 도시에서도 명확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루브르 근처의 대학 강의실에서 문화인 유학 교수 엘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소프트 파워라고 적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한국을 품격 있는 나라로 기억합니다. 기술, 예술, 그리고 시민의식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 품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힘이에요. 한국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자신이 중심이라 여겨왔지만 이제 그 중심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엘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뒤늦게 배웠어요. 품격이란 조용한 자신감에서 온다는 걸요. 저녁 무렵 세느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멀리서 거리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터키는 형제애였고 베트남과 태국은 공감이었으며 미국은 존경이었다. 그렇다면 일본과 유럽은 한국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 누군가는 경쟁자로, 누군가는 새로운 기준으로. 그러나 그 시선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 존경. 그건 어디서나 같았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새벽빛으로 가득했다. 창문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한 달 가까운 여정을 마친 뒤 다시 돌아온 한국은 낯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나라처럼 느껴졌다.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는 분주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길가의 상점들은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도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노점 앞에서 서로 인사하는 상인들, 버스에 오르며 자리 양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 속에는 묘한 배려가 있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종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국밥집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말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수국을 덜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고 그 냄새엔 어떤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외국 손님이 오면 더 많이 줘요. 그게 기분 좋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껏 들었던 모든 목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터키의 형제애, 베트남의 그리움, 태국의 공감, 미국의 존경, 일본의 경쟁심, 유럽의 품격, 그 모든 감정이 이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 안에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 비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러왔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장식도 과시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힘이 되어 있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결국 세상이 사랑한 건 한국의 문화나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었죠. 렌즈 너머로 바라본 한국의 밤은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세상이 왜 한국을 사랑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편집실의 불빛은 희미했다. 화면 속엔 제가 지나온 얼굴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키의 병사, 베트남의 학생, 태국의 청년, 미국의 교사, 일본의 기자, 그리고 프랑스의 교수. 모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엔 공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따뜻함.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담아낸 건 도시의 풍경도 화려한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그 속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온기였습니다. 데이터로 본 한국은 성장의 나라였지만 제가 만난 한국은 마음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더 빨라지기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했고 이익보다 관계를, 효율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득 하노이에서 만난 린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 교사를 그리워하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죠. 또 태국의 미는 어머니의 미소를 되찾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제이슨은 태권도를 통해 존중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줄의 뉴스보다 강했습니다. 그건 문화가 아니라 마음의 전염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컷을 내보냈습니다. 한강 다리 위의 야경이 서서히 흐려지고 그 위로 각국 사람들이 말하던 짧은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I love Korea. 그 목소리들이 겹쳐지며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작은 나라의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녹음 버튼이 꺼지고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좋은 나라라는 걸요. 렌즈를 닫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왜 한국을 사랑할까? 아마 그 답은 사람들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케어, 저는 라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